안녕하십니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버 3편 자율주행차 버리고 웬 화물배송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투자자들의 자부심은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일명 에어택시입니다. 이게 우버의 최첨단 미래 사업이고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런 자부심이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미래사업 매각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버는 자율주행 사업을 왜 매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스 그룹입니다. 2020년 12월에 전격적으로 매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개선 때문이고요. 이 자율주행 사업부를 인수한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대신에 26%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일대 주주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에어택시마저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버의 에어택시는 우버 엘리베이트라고 하는 에어택시 사업부가 있었고, 이게 원래 우버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버가 에어택시 우버 백서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이렇게 아껴왔던 사업부를 2020년 12월에 조비 에비에이션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분도 많이 확보를 못하고 4%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2대 주주는 도요타로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우버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버가 고작 미래에 배달기사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심부름 세터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인 거냐,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요. 우버 CEO인 다라 크스로샤히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사업에 그동안 1조 2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 연구개발비로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기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와 에어택시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시장의 판단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한 것으로, 그래서 매각을 결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음식 배달 사업, 승차 공유 사업과 같은 이런 핵심 사업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두고 있고, 자율주행차와 에어택시는 필수 지분만 확보를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해서 미래에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협력을 하면 된다, 이런 보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오로라와 우버의 큰 그림은 뭘까요? 우버의 사업부를 인수한 오로라 자율주행 기술력은 특히 트럭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로라는 우버를 통해서 결국 자사의 자율주행 트랙을 3개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자사의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인 프레이트에 이 자율주행 트럭을 진화를 시켜서 화물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보다 트럭 자율주행차의 정부 승인이 조금 더 수월할 걸로 시장이 좀 예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얼마나 높은 걸까요? 오로라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했던 크리스 엄슨과 테슬라의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스털링 앤더슨이 공동 창업자입니다. 여기에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부까지 기술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버가 프레이트, 화물 배송 중개 사업의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주요 사업 3개는 첫 번째 딜리버리, 두 번째 모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설명드릴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프레이트입니다. 프레이트 사업을 우버는 자율주행 사업보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차나 에어택시는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이죠. 물론 시범 사업은 곧 지금도 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상용화, 그러니까 아주 일반인들에게 쓰이는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 프레이트,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레이트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프레이트 사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물류 사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의 기본 용어인 3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먼저 퍼스트 마일이란 제품이 생산돼 최초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최초로 자사의 공장에서 신발을 제조해서 인근의 자기 회사 물류창고에 제품을 운반했다. 그렇다면 이게 퍼스트 마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들 마일이란 뭘까요? 미들 마일은 기업과 기업 간 물류 이동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가 자기 회사 공장이나 또는 자기 회사 물류창고에서 신발을 출고해서 각 지역의 아마존 물류창고로 운송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미들마일이 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예시로는요, 나이키가 신발 수출을 위해서 항만이나 공항에 물류창고로 운송을 했다. 그럼 이 또한 미들마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퍼스트마일과 미들마일은 구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현장에서는 퍼스트마일과 미들마일을 합친 개념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라스트마일은 뭘까요? 라스트마일은 최종 목적지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나이키의 신발이 각 소비자들의 집까지 배송이 된다면 이거는 일종의 라스트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구간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운송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예를 들어 우버이츠의 음식 배달 서비스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라스트 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버 프레이트 사업은요, 물류 중에서 미들마일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미들마일은 의류, 신발과 같이 최종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 외에도 기계, 철강 등 국가의 주요 산업과 관련 있는 대용량 물류를 포함을 하는데요, 이것을 운송하는 핵심 수단은 역시 대형 화물 트럭이 됩니다. 물류 미들마일 시장은 4개의 주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물 운전자인 차주, 두 번째는 화물의 소유자인 화주, 세 번째는 차주와 화주를 연결해주는 운송사, 그리고 네 번째는 차주와 화주를 연결해주는 주선사가 있는데요, 운송사와 주선사의 차이는 트럭을 가지고 있느냐, 트럭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미들마일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과거에 운송사나 주선사였는데요, 주선사가 차주와 화주 중간에서 수수료를 좀 취하게 되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99배가 넓기 때문에 미들마일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우버프레이트는 주선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자율주행 트랙이 도입이 되면은 운송사 역할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버프레이트의 경쟁력은 뭘까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중개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중개 서비스는 정교하지 않고 약간 주먹구구식이었던 점이 있었다면 우버프레이트는 우버X 승차공유 서비스 방식의 모바일 앱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주선사보다 훨씬 정교한 모바일 앱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버프레이트가 미국에서 인기가 폭발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화물 운송 중개는요, 화물 종류와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트럭을 매칭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차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물 트럭의 공실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운전자들이 좋아했던 거는 기존에 30일이 걸리던 운송비 지급 기간이 24시간 내 지급으로 바뀌게 되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득이 된 점이 우버프레이트가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프레이트는 사업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소프트웨어사인 트랜스플레이스라는 회사를 2021년에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화주, 화물차 정보, 화물의 특성, 화물 이동 경로 등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계속해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버프레이트의 장기 전략은요, 앞으로의 물류 경쟁력이 퍼스트마일과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버프레이트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버프레이트 부문의 매출액과 조정 에비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버프레이트의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9천억, 1조 2천억, 2조 6천억으로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193%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에 매출액이 급증했던 이유는 트랜스플레이스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출액이 합산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매출액 증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2,600억, 마이너스 2,700억, 마이너스 1,560억 원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을 최근 연속 5분기로 좀 좁혀서 보면요, 매출액은 2022년 2분기에 전분기랑 비슷했지만 조정 에비타가 마이너스 490억 원에서 2022년 2분기에는 60억 원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정 에비타가 이제 흑자로 반전을 하게 되고요, 이로써 우버의 주력 3개 사업은 모두 조정 에비타가 흑자로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버의 전체 실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개 주력 사업의 실적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동안 이렇게 나눠서 계속 설명을 했던 우버 주력 사업 3개의 매출액을 합쳐보겠습니다. 우버 전체 매출액 현황을 보면 모빌리티 사업은 2019년 12조 9천억이었지만 2021년에는 8조 3천억 원으로 무려 마이너스 35%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딜리버리나 프레이트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실적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합쳐보면 2019년에 매출액이 15조 6천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20조 9천억 원으로 19년 대비해서 35%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버가 음식 배달 사업과 화물 중개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버는 음식 배달 사업인 딜리버리 사업이 1조 7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무려 500% 매출이 증가했고요. 화물 중개 서비스인 프레이트 사업이 9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무려 193% 증가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버가 이 두 개의 비즈니스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우버 모빌리티의 부진을 메우지 못하고 그저 그런 기업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 비즈니스에 진출함으로써 우버는 계속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좋은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 주요 사업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딜리버리 10조 원, 모빌리티 8조 3천억, 프레이트 2조 6천억으로 기존의 모빌리티 사업보다 이제는 딜리버리 사업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 더 높아진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프레이트 매출액 비중이 12%인 점도 인상적이고 향후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버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및 캐나다 비중이 58%이지만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18%, 아시아 태평양도 16%, 라틴 아메리카도 8%로 다른 지역으로도 잘 분산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게 경쟁사보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버가 문어발 기업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M&A 때문에 그런데 이 M&A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M&A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에서 디디글로벌의 사업을 매각하고 11%의 지분을 확보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과 합병을 하고 14%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인도는 우버이츠를 조마토에 매각을 하고 7% 지분을 확보하고 러시아에서는 얀데스 택시 지분을 29% 확보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 경쟁 완화는 좋은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우버 주요 투자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2021년에 다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하락률이 디디글로벌 마이너스 84%, 그랩홀딩스 마이너스 73%, 조마토 마이너스 38%, 오로라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75%,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45%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만 주식투자 평가 손실이 무려 6조 7천억, 2분기에도 2조 원의 주식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2021년 8월에 들어오면서 많이 반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게 영업실적과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평가 손실이 나는 부분이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우버가 이제는 이익을 굉장히 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버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전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10조 3천억, 2021년 전년도에도 마이너스 4조 6천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적자 규모가 굉장히 절대 규모가 충격적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우버보다 적자가 큰 회사는 한국전력이 유일하고요. 사기업 중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우버의 적자 규모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버의 조정 에비타 현황은 어떤가? 2019년, 2020년에 연속으로 3,200억, 4,700억의 적자를 냈지만 다행스럽게도 2021년에는 1조 3,200억 원의 조정 에비타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버의 그 딜리버리 사업은 계속 안 좋았지만 우버의 모빌리티 사업에서 흑자가 많이 나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조정 에비타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의 흑자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최근의 연속 5분기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8조 2천억에서 9조 7천억 원으로 2022년 1분기, 2분기에도 18% 증가에 그쳤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2022년 2분기에 조정 에비타가 4,370억 원이었다는 건데요. 요거는 우버 3개 부분을 다 합친 실적인데 직전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17% 폭증을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실적 발표한 당일날에 19%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우버는 2022년에 들어서면서 주요 3대 사업이 모두 각각 조정 에비타가 흑자를 전환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버의 주가를 살펴보면 상장 후 3년 3개월 주가를 살펴보면 2021년 2월에 64달러를 기록을 했다가 2022년 7월에 계속 빠져서 31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요번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에 반등을 해서 지금은 52% 최고점 대비 52% 폭락한 31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과연 미래에 영업이익 흑자를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버가 지금의 이익 부진에서 벗어나 영업이익 흑자로 변모할 수 있다면 우버의 주가는 비싸지 않고 오히려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 과제는 모빌리티, 딜리버리, 프레이티 부문에서 이제는
그 조정 에비타가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 과제는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을 해야 됩니다. 우버는 이동 관련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슈퍼 앱 회사입니다. 이 어려운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해결했을 때는 우버의 주가는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요. 투자에 대한 그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